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 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증권 분야에 불과한 집단 소송제가 전방위로 도입되면 소비자의 권익은 보호되겠지만 남용될 경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에 대해 공사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2009년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추진 중이던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 공사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4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인데다가 1조 6천억 원가량은 집행이 돼서 이와 관련된 논란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인기 가수 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40%에 달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5년 44.4%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경각심이 크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예비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사회적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두고 노사 간의 의견이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두고 노사 간 의견 대립으로 올해 역시 법정 기한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역시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요. 과연 최저임금안은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가 되고 또 그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원룸을 소개받았는데 등기부상의 호수가 실제 거주한 호수와 달라 보증금을 잃게 됐다면 공인중개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임차인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협회는 2,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중개하는 부동산의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한 다음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의 목적물 표시가 최대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계약할 때 계약의 당사자 역시 등기부 등본과 실제 임차 내용이 같은지 확인해보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승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 나눠보기 전에 앞서 주간 브리핑에서 만나봤던 뉴스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 이슈가 있었는데 이 변호사님 지금 이 건설 중단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이게 쟁점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기초공사가 착수됐는데 신고리 6호기를 어떤 근거로 멈출 것인가, 멈추는 법리적 근거가 무엇인가가 첫 번째이고 네. 두 번째는 이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신고리 6호기를 건설하는데 이걸 건설하지 않았을 때
그 에너지 대책, 전력 수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문제 하나이고 예. 또 이제 건설하기로 했다가 이제 멈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의사결정을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것만 해도 세 가지고 그에 예. 따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겠죠. 예, 예.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가 이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공사를 중단한 이유부터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고리 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부터 네. 그 대선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 원전 건설을 중단하겠다. 이것은 이제 대선 막바지 4월경에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원전에 대한 추가 건설을 막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적인 이유하고 이게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건설을 중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환경이나 안전사고 예, 예. 부분에 중점을 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이런 공사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예. 이런 공사를 진행을 할 때는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이 결과에 대해서 뭐 반발을 한다거나 뭐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이렇기도 할 것 같거든요.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38개월간 그 심의를 거친 끝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법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멈추겠다. 어떤 근거인가,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건설사나 뭐 이익을 얻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뭐 38개월 동안 검증을 거쳐서 허가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하다. 예, 예.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거를 멈추려고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멈출 게 아니라 이걸 어떤 하자가 있으니까 이 공사를 취소하겠다, 예. 공사 자체를 취소하겠다, 중단시키겠다고 해야 되는데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기존의 기초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데 갑자기 멈추겠다고 하면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른 문제가 굉장히 크죠.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은 어떤 논리로 건설을 중단하겠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정부 입장은 그 에너지법을 근거로 대면서 이제 중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법이요? 네, 에너지법 4조 2항을 보면요. 에너지 공급자와 에너지 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사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따라와 줘야 한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에너지법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 공사를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에너지법이 그 많은 근거들 중에 하나는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워낙 사실 우리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적인 합의나 사회적인 타당성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나라는 거는 사실 많이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좀 그런 게 먼저 수반이 된 이후에 이런 좀 결단이 내려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군요. 기사를 보니까 뭐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정부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법적 근거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이조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에너지법 4조 3항 같은 경우에 에너지의 공급자와 에너지의 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게 중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에 따라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38개월간의 심의를 거쳐서 거의 허락을 받고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중단된다고 말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끼워 맞추기식이다 예.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논란 한번 짚어볼까요?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인지 어떨까요? 지금 당장에서는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 그러니까 지금 원전 신고리의 5호기, 6호기 같은 경우는 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에너지 수급을 마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건설 중이니까 여기에서 전력이 공급되고 있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장기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력 수급 전망을 보수로 잡았다가 2011년 9월 15일 전기 수요가 급증되면서 전국 13개 도시 그리고 24만 가구가 정전되는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이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 전력 수급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전력 사용량은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느낌이에요. 특히나 예. 여름철에는 그쵸. 정전이나 뭐 이렇게 좀 아껴 써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양 변호사님, 이 정부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까요? 공사 중단을 하더라도 그거는 계산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에너지 양은 계산이 된 것이다. 그렇죠. 그런 근거가 뭐냐면 사실 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이제 거기서 그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이게 없더라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대체제 얘기를 하는데 가동 중인 이제 24기를 정상 가동하고 그리고 화력 발전소와 신재생 에너지 이제까지 다 모두 이제 활용을 한다면 네. 이걸 건설 중단하더라도 우리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력 수급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원전공사가 워낙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뭐 이해 관계자들도 반발을 많이 하는데 이 일대 주변 상인들 반발도 굉장히 크다면서요. 그러죠. 이제 그 신고리 그 5억 6호의 공사 같은 경우 정말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네. 그 인근에 상권이 형성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건설이 중단되면 형성된 상권의 상인들 같은 경우는 생계가 굉장히 막막해지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참 이쪽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이쪽을 편을 들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외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매몰비 예. 맞나요? 예. 매몰비가 뭐죠? 그러니까 매몰비 같은 경우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긴 한데 네. 이제 의사 결정을 변경되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비라고 말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예. 그냥 버리는 돈인 거네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공사가 시행됐다가 중간에 멈추면은 그거 딱 중단되니까 그 공사 투입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렇죠. 매몰 비용입니다. 이런 매몰 비용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공사 자체가 총 사업비가 8조 6천억 원이었고 이게 네. 계약이 완료된 금액 같은 경우가 4조 9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집행된 게 32%에 해당되는 1조 6천억 원인데 예. 여기에서 이제 들어간 비용 자체가 1조 6천억 원이고 보상비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미 집행이 된 1조 6천억 외에도 보상 비용을 한 1조 원가량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네. 매몰비가 총 2조 6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이건 정부의 입장이고요. 사실 네. 이제 업계 안팎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각종 이자 비용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막 줄리어서 일어났을 때 그 비용들을 다 고려를 하면 한 4조 원에 육박할 거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요. 또 이제 한 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사회적 비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다 합치면 총 사회적인 매몰 비용이 한 7조 6,200억 원 가량이 이를 것이다라고 그래서 정부가 산출한 금액이랑은 굉장히 한 5조 가량 차이가 네, 나니까 그러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한 가구당 한 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해요. 계산을 또 해보면. 국민한테 또 다 그렇죠. 한 부담이 가구당 있어지는 거구나. 40만 원의 세금이요. 네.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거를 모두가 부담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참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공론화위원회 등을 구성을 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할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국민한테 세금 부담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주간 브리핑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을 하나씩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조로 변호사님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그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그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진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이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절대 아니다,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네. 이게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거죠? 예, 예. 그 당시 이제 대선 후보자들 중에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가 이제 발표된 때가 5월 5일이었습니다. 네. 이걸 기폭제로 해서 굉장히 그 공세가 굉장히 심해졌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곤란을 겪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공개된 게 이 국민의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이었잖아요. 예. 그 녹음 파일 내용을 보면은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국민의당은 아빠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그 아들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쿨 동료 육성 녹음 등을 공개하면서 네.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예. 한모가 얘기를 해서 뭐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보를 조작했다는 용의자가 이유미 씨라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대체 이 이유미 씨가 누구길래 이렇게 조작을 하고 했던 걸까요? 이유미 씨는요, 지난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 캠프 내에서 그 청년위원회의 성격이 이제 2030 희망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던 국민의당 당원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그 이력을 보자면 엄청난이라는 네. 이름을 가진 그 벤처 기업을 이끌었던 회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엄청난 일을 또 저지르시게 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해주거나 그런 일을 담당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정말 벌이시게 된 걸까요? 이 부분이 지금 뭐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오늘 녹화일인 7월 3일 기준으로 네. 보자면 그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 뭐 벌인 일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지시를 받고 나는 그 지시에 따른 것뿐이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유미 씨가 지목한 이준서 최고위원과 당의 입장에서는 또 이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 그러고 있냐면 우리가 다 속은 것이다. 이유미 씨한테 우리가 다 속은 거고 당 차원에서 절대로 이런 지시는 내려갈 수가 없다라 그래서 양측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국민들은 이제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사건이 아직은 명확하게 풀리지는 않았죠. 네. 오늘 아침에 접한 뉴스에서는 이 국민의당 내에서 조사한 걸로는 이유미 씨 단독이다.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던데 일단 국민의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선거 중에서도 가장 큰 선거로 꼽히는 대선이었고 그쵸. 그리고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었잖아요. 조기 대선이라는 그쵸.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대선판에서 이 당원 한 사람이 정말 그 누구의 지시나 그 누구의 조력이 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를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라는 그냥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드는 거죠. 예, 이건 뭐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유미 씨가 현재 구속이 된 상태죠? 그렇죠. 법원이 6월 29일 목요일에요.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예. 그리고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유미 씨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작을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 알아볼까요?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작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그 메신저로 사용된 카카오톡 있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톡의 그 대화 파일하고 예. 그 녹음 육성 녹음인데요. 그 네. 내용을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김 씨의 증언이 담긴 그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내용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조작된 겁니다. 그게 허위 사실에 대한 공표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명목으로 지금 검찰에서도 구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잠깐 저희가 법적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내용 좀 법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곧 이 말은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자 쪽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지금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공표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그 죄에 해당돼서 그 이유미 씨가 이제 구속된 거죠. 그 당시 이 이유미 씨의 제보에 대해서 민주당도 굉장히 반발을 했었잖아요. 예, 그 당시 이제 선거가 막바지에 달했기 때문에 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 자체가 가짜 인터뷰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의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를 고발했었는데요. 네. 이후 검찰 조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가 접혀오니까 지난달 6월 24일 이유미 씨가 국민의당 측에 자신의 제보가 조작되었다고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보 조작은 카카오톡의 경우 3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조작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화 육성 파일은 자기 동생과 같이 짜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제보 조작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이유미 씨가 난 지시를 받은 거다. 우리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시를 예. 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현재 이제 오늘 7월 3일 녹화일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오후에 소환돼서 조사받을 예정으로 돼 있고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집과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는 오늘 오후에 소환해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이 조작이 이유미 씨 단독일 경우와 당에서 지시를 받았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처벌 이유미 씨 같은 거 단독 범행이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이 되는 거고 예. 이제 당의 지시를 받았다. 그 당의 지시한 사람이 만약에 안철수 전 후보자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타금이라든지 선거 비용 같은 게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반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엄밀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게 안철수 후보자의 지시에 따른 거여서 안철수 후보자의 행동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기타금이나 선거 비용 같은 게 반환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 다시 반환 국가로 다시 반환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안철수 의원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예. 어쨌든 당 조직에서 좀 최고에 있는 사람들하고 엮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처벌이 또 달라지나요?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지느냐, 누가 이게 지시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의당에서도 책임지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네. 형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선거 비용, 기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 그 부분 같이도 이제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유미 씨가 단독으로 이렇게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당에서 그 과정 중에 만약 알았는데 그냥 모르는 척 입 닫고 있었다.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발표하기 전에 알았다. 예. 라 그러면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공모관계가 형성돼서 굉장히 이제 공동정범, 이제 법률적인 정보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관계자들 같은 경우가. 예. 근데 그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알았다. 그러면 사후에 밝혔어야 되는데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대선이 끝난 다음에 알았다. 그러면 이제 예. 공개 사과를 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안 돼. 법적인 책임은 안 질 것 같은데 바로 알게 됐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해명을 하고 공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했다고 하면 정치적인 책임이라든지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 되는 부분이라 이제 예. 엄밀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유미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는 지시를 받은 거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의 카톡 내용, 메신저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주목해 볼까요? 이게요, 이유미 씨와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이에 이제 그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4월 27일 새벽에 발생을 해요. 이게 술자리에서 이제 시작된 얘기인데, 네. 이전 최고위원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이유미 씨가 먼저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문준용 씨와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같이 다닌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한테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좀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선 그날 오후에 이전 최고위원이 이제 그 알고 지내던 이제 기자에게 조금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런 일이 얘기가 오가고 있다. 네. 뭐 누구를 안다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요청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기사를 내려면 뭐 증거가 필요하고 맞아요. 뭐 뭔가 캡처본이라든 뭘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서 그걸 또 이유미 씨한테 다시 전달을 하니까 이유미 씨가 알겠다. 그러면 제가 주말 안에는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주말 안에 해볼게요. 이 뜻은 주말 안에 뭔가 대화를 하든 캡처를 하든 뭐 이런 거를 지금 자료를 보내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랬던 걸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5월 1일에 이유미 씨가 파슨스 출신의 두 사람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눴다라 그러면서 네. 그 카카오톡 대화 그 캡처본을 건네게 되거든요. 기자들이 카카오톡 대화에 더해서 이제 전화 녹취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캡처본이고 네. 확실하게 이제 육성이 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화 녹취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이전 최고위원이 또 이유미 씨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그 캡처본과 더해서 녹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유미 씨가 이틀 뒤에 또 다시 이제 5월 3일에 네. 그 요청에 맞게 녹취본을 딱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요청에 맞게 계획대로 탁탁탁 진행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는요, 이제 이전 최고위원은 사실 이제 캡처본도 확보를 했고, 녹취록도 확보를 목소리도 했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 기자들한테 건네니까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려면 그 제보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의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이유미 씨가 그러면 내가 뭐 한번 문의를 해보겠다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음성 변조를 하면 네. 이걸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음성 변조하면 사용해도 됩니다라는 그 녹취가 또 담긴 그 두 번째 녹취 파일까지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요구 사항대로 다 확보를 하나하나 해오게 돼요. 딱 들어맞게 진행이 그쵸.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녹취 파일이 우리가 대선 진행 당시 5월 5일에 들었던 그 파일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유미 씨가 이렇게 준비를 해 와서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탁 터뜨리게 됩니다. 터뜨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네.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당연히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속한 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세게 반발을 하거든요. 당연히 사실 아들 그렇겠죠. 취업 문제가 발목 잡히게 되면 예. 이거는 뭐 대선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면서 5월 6일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김인원, 김성우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과 그 익명의 제보자를 고발하게 돼요. 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발을 하고 이제 법적으로 조금 이제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딱 열리니까 네. 이유미 씨의 태도가 조금 바뀌어요. 뭐 어떻게 바뀌나요?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좀 그만하면 어떻겠냐라고 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제보자가 그러는데 협조가 좀 안 되면 우리 여기서 좀 그만하고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유미 씨 본인도 나는 일이 더 이상 이거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발을 빼는 건가요? 약간 그렇게 뭔가 보이죠. 일을 벌리다가 다시 얼른 수습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전 최고위원이 제보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 모든 걸 확보해온 당신인 이유미 씨가 나서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이유미 씨는 거기에 절대 안 된다. 난 절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당한테 좀 의지하는 그런 또 내용도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네. 나를 좀 보호해달라. 당 차원에서 나를 좀 케어해줬으면 좋겠고 내 안전장치가 돼달라라는 말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한 날 네. 이유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저희는 이미 결론을 듣고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동생 목소리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그러니까 밝혀지면 절대 안 되는 게 맞죠. 이유미 씨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다 이해가 되긴 됩니다. 지금 와서는. 근데 여기까지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정말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요, 이게 또 이제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쭉 보다 보면 네. 다시 이제 이틀 뒤인 5월 8일에 그러니까 대선 하루 전날이에요. 5월 9일이 대선이었으니까. 근데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사이에 이제 카톡이 오가는데 네. 이유미 씨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그걸 이준서 전 보면 의원한테. 조금 그쵸. 그걸 보면 조금은 정말 누구의 입장이 맞는 건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을 보냈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100번도 넘게 생각을 하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하지 않을게요. 미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대화 내용에 전제에 깔린 걸 보면 이거를 전혀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에서 하지 말라니까 저는 안 할게요라고 얘기하는 게 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정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몰랐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네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조작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그러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서 그 제보자가 빠져버리게 되면 네. 5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이 없던 사실이 되고 아무런 이제 증거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내 입장에서는 제보자가 사라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네. 얘기다. 전혀 나는 그 조작에 대해서는 몰랐고 그냥 제보자 가지고 설득하다가 나온 얘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조사가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유미 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당의 진실 게임이 계속 되고 있는데 난처해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 예, 어떤가요? 입장 표명을 오늘 7월 3일 녹화일까지는 이제 뭐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예. 말만 하고 특별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시기를 놓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어... 굉장히 이게 이제 자기 정치 생명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말을 아끼고 있는 듯 싶습니다. 예. 최근 보도를 보니까 지난 25일에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뭐 구속이 두렵다라는 내용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또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30일하고 1일 날 전화 조사를 하고 예. 그 2일 날 이제 50분 정도에 걸쳐서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그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 의하면은 네.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근데 다른 당들이나 뭐 국민들도 그렇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예. 또. 예.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지만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이 제보 문화 또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법적인 제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두 분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좀 들어볼까요? 근데 뭐 제보를 통해서 숨겨졌던 이제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예. 그 정의가 실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허위 제보면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보가 된다고 하면은 제보자의 신원이라든지 그 사람 직접 만나서 그 경위라든지 내용 같은 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제보 내용이라고 하면 그때 그 뭐 제보에 따라서 이제 뭐 의혹 제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단 터뜨리고 난 다음에 네. 아니면 말자라는 식으로 책임도 안 지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모종의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를 그거를 좀 과장해서 내가 해석해서 언론에 알리고 문제를 삼은 그런 사안이 아니라 예. 아예 처음부터 없던 거를 그냥 완전히 조작해낸 사건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그냥 뭐 가벼운 뭐 반장 선거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그 대선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조금은 이제 국민의 입장으로서 정말 우리 그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네.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씁쓸하고 그런 것 같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일에 저는 사건이 진상이 정말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만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검찰 조사가 좀 꼼꼼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도 그러니까요. 이런 조작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십시오.
네, 첫 번째 이슈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두 분 어떤 말씀 써주셨을까요? 이조르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도 있었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이 40명이나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당에 40명에 대한 국회의원이 있는 당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조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든 국민의당 관계자가 관여를 했든지 간에 이유미 씨는 당연히 이제 법적 책임을 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위에 따라서 분명히 기대되는 역할과 거기에 존중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것만 받으려고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위에 맞게 거기에 책임지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게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자들끼리 이제 수다를 떨다 보면 자주 얘기를 해요. 야, 진짜 비밀은 없어. 이해합니다. 라고 네, 자주도 공감해요. 이제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렇게 조작을 해서 안철수 당시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들 네. 과연 이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을 일인가? 이게 후폭풍이 없었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너무 그 앞에 이제 보이는 이익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 멀리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수준 높은 정치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도 그거를 보고 또 믿어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투명한 사회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좀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조작을 하고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한다는 게 참 씁쓸하긴 합니다. 검찰 수사가 잘 진행이 돼서 아무쪼록 명확하게 모든 사실이 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이슈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양지민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올바른 애견 문화를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제 주변에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아들, 딸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반려견 때문에 또 생기는 작은 사건, 사고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발생 건수 이제 통계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2011년에는 245건에 불과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서 4년 후인 2015년에는 1,488건 그리고 작년인 2016년에는 1,019건이 접수가 됐대요. 엄청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죠. 네, 거의 4-5배가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얼마 전에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북 군산에서 대형견 한 마리가 10살 초등학생을 물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반려견이 이제 목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그 목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제 막 뛰어가던 그 반려견이 발견한 게 뭐였냐면 초등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공격을 했는데 네. 부상이 너무 심해요. 팔다리가 그 피부 이식을 받아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이 이제 심각하네요. 그렇죠.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고요. 예. 이렇게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는 사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 14일에는요, 굉장히 그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네. 서울 도봉구에서 한 주택가에서 맹견 2마리를 이제 키우는 집이 있었던 네. 거예요. 근데 대문이 살짝 열렸는데 거기로 이제 또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길을 가던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인 같은 경우에는 목이랑 다리를 물려가지고 네. 또 큰 부상을 입었고요. 2마리 중에 1마리는 결국 그 제어가 안 돼서 맹견이다 보니까 제어가 안 돼서 1마리는 마취총을 맞고 결국 이제 죽었어요.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맹견 또는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대형견 이런 개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아무래도 맹견이나 대형견 같은 경우는 그럴 확률이 좀 높고 그리고 물렸을 때 나는 그 상처의 정도가 조금 부상의 정도가 심해서 네. 많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요. 반드시 뭐 맹견이나 대형견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소형견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죠. 어쨌든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서 다치거나 뭐 옷이 찢어졌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개를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강아지가 물은 건데 네.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내 개가 그랬으니까 걔한테 책임을 물어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물렸다.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나에게는 사실 관리소홀이라는 그 과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과실치상이라는 책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형사법적으로 보자면.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처벌을 받는 문제고요. 민사적으로 그 사람한테 이제 손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다쳤으니까 병원 다녀야 되는 치료비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다쳐서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위자료 책임까지는 이제 민사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2014년도에 광주에 이제 한 가정집에서 네. 또 대문을 틈으로 이제 한 강아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걔가. 네. 그래서 골목길에서 7살짜리 어린 아이의 엉덩이를 물어가지고 전치 2주 상해를 입게 된 네. 거예요, 그 아이가. 광주지법에서 걔 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거는 강아지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줄을 놓쳤다든지 문이 열려 있어서 그 틈으로 나갔다든지 이런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예방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예방할 수 있는 법적인 뭔가 제재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반려견 인구가 거의 1,00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적으로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목줄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뭐 입마개를 해야 된다거나라는 그 규제 장치는 있는데 특별하게 이제 규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물게 하면은 상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실로 물게 하면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상대방 피해받은 그 사람은 개 주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제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반려견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반려견을 많이 키웠던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면 어떨까 궁금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하지만 반려견에 대한 관리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처벌도 무척 강합니다. 예. 영국의 경우에는 1991년도부터 위험한 개 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대인 배상보험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 뒤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맹견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개 주인은 5년 이하의 징역, 숨지게 하면은 14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하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맹견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네. 처벌 엄하게 해야 됩니다. 저 아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맹견 아이인데 걔가 덩치가 크니까 네. 묶어놨는데 그 대문을 뚫고 나가서 동네로 돌아다니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개를 물진 않았지만은 큰 개가 나타나니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쵸. 앉아있던 사람이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심장이 약한 사람은 굉장히 심장에 충격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네. 그 개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우리 개는 정말 착한데 덩치만 크고 하얗고 이쁜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개가 나타나니까 목줄 풀린 개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개가 있으면 저부터도 목줄 풀린 개가 몇 마리가 있으면 저부터도 가기를 꺼려합니다. 아, 이렇게 키 크신 이조 변호사님도 개가 무서워서. 개가 이제 정말 조그만 개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조그만 개였는데 네. 저를 보고 몇 번 짖더라고요. 근데 오. 우리 개는 착하다, 예. 안 문다라는 말을 믿었는데 네. 개가 저를 보더만 한 3번, 4번 정도 갔는데 펄쩍 뛰면서 네. 제 그 허벅지가 아니라 이렇게 물었어요? 정강이 부분, 종아리 부분을 물었습니다. 어머, 이 실제 사례가 여기 있네요. 피멍까지 든 적이 있습니다. 아. 집에 가서 보니까 피해 보상 받으셨어요? 웃고 말았습니다. 아, 그때는 변호사가 아니셔서 아직까지는. 네. 네. 아, 그런 일이 또 있으셨군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개 주인 입장에서는 내 개가 제일 예쁘지만 이 내 이쁜 개가 남들에게는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남들을 위한 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국의 사례를 한번 봤는데 위험한 개 법이네요. 이름이 참
강력한 느낌이 듭니다. 혹시 다른 나라 사례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맹견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아무나 키울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관련 규제가 따로 없어서 뭐 원하면 그냥 이제 사서 키우면 되는 거지만 네, 네.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뉴질랜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요,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맹견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키워야 안전하다라는 예.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개 면허증이 있대요. 개 면허증이요? 근데 면허증을 또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이 네. 제한이 있습니다. 아. 16세 이상이 면허를 딴 경우에야만 이제 반려견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엄격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정말 내가 개를 한번 키워볼까라 그래서 별다른 책임의식 없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을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사와서 데려오거나. 키우다가 그러다 그만큼 이제 쉽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또 버리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쉽게 또 결정을 맞아요.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면허화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참 배울 만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외국 사례처럼 아주 법적인 제재가 딱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없다니까 좀 아쉽습니다. 아마 곧 생기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개에게 물려서 사망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망을 했다. 그 결과 보면은 개 줄을 묶고 있었는데 잡고 있었는데 뛰쳐나가서 과실로 사망을 했으면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 줄을 묶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위협을 하면서 뭘 하면 협박죄도 성립할 수가 있고 네. 이걸로 정말 이게 물어라 해가지고 물어서 죽었으면은 네.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물기만 하라고 했는데 사망까지 했다 그러면 상해치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협박죄에 해당하면 그 처벌 수위는 또 어느 정도 되나요? 그 협박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상황과 따라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이제 처벌되고 안 되고는 벌금을 받을 건지 실형이 나올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시키다가 강아지끼리 싸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한쪽이 죽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죽은 경우나 다친 경우 같은 경우도 의도가 있었다, 고의가 있었으면 재물 손괴가 됩니다. 그 강아지가 재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물 손괴가 되는데 네. 의도하지 않고 묶어놓고 있었는데 잘못 풀려나가서 과실로 네. 그 상대방 개를 물어가지고 죽었다든지 다쳤다고 하면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있지 과실범이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는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개물림 사고 말고도 이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많다면서요? 울산에 사는 한 여성이 반려견 소음 문제로 윗집이랑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관할구청에 이제 민원을 계속 제기한 거예요. 내가 윗집에 사는 강아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관할구청이 뭐라 그랬냐면요. 반려동물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 수가 없다. 뭐 그렇게 힘들면 민사소송을 하든지 네. 뭐 알아서 조치를 취하시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구청에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구청에서 그 강아지를 뭐 어떻게 해줄 수가 하라라고 없죠. 그렇죠. 제한을 하거나 어떤 처분을 내릴 수는 현실적으로 없죠. 이 법적으로 그 근거가 딱 마련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는 법적 처벌이 일단 가능한 것 같은데 짖는 거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보다 앞선 애견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이 강아지한테 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지만 다만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사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 마련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웃과 이런 문제로 이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거를 해결해주는 분쟁 조정 센터가 있어요?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와의 좀 차이점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 이제 400여 개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그 분쟁 중재 분야에 굉장히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12,000여 명 정도가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잘 해결이 되겠죠. 이렇게 많으면. 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이웃 분쟁 조정위원회는 해마다 한 300건 가량의 이제 분쟁을 그 해결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85%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사실 층간 소음, 강아지들로 인한 소음 분쟁 같은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그런 분쟁 조정센터에서 조금 그 전의 절차로서 해결하는 게 이렇게 이웃 간에도 사실 좀 좋고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조금 법적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소소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보다 앞선 애견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애견 문화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법적 제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 의견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뭐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거가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려견의 이제 복지를 잘 생각하는 것도 올바르게 키우는 거고, 내가 그렇게 키우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사실 올바르게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반려견의 그런 권익이랄까요? 권익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신장되고 있다고 해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려동물을 위한 그 애견 놀이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우리나라는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에 한 3개 정도가 있다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카페는 뭐 많이 봤는데 이런 건 또 처음이네요. 그렇죠. 예. 경기도에는 뭐 8개가 있고요. 전북에 1개, 울산에 1개. 그러니까 많지는 않죠. 전국에 한 13개 정도의 놀이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반려견들을 막 조용히 시키고 뭐 제한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잘 단속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물론 생각이 미쳐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반려동물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서 좀 뭐랄까요,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그 주인도 행복하고 이럴 수 있는 좀 생각도 해보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면허증이라든지 허가증 발급을 하고 네. 위험하지 않는 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키울 수 있는 것을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개 같은 경우 데리고 공공장소를 많이 갑니다. 특히 이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게 엘리베이터라든지 복도에서 많이 접하는데, 그럴 때 같은 개 목줄을 한다든지 개 입마개를 한다든지가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반려동물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반려동물로 인해서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예. 그 동물 갈등 조정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센터들도 다 있으니까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바른 애견 문화를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써주십시오. 네, 올바른 애견 문화를 위한 법적 장치 두 분 어떤 말 써주셨을지 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네, 저는 역지사지라고 썼는데요. 이게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다 보니까 내 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뭐 사랑스럽다 보니까 다 예뻐 보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웃의 입장에서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그 짖는 소리마저 너무 사랑스러울지라도 이웃 입장에서는 정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맞아요. 큰 소음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건 사고도 살펴봤지만 이거는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그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 뭐 강아지는 예뻐서 뭐 우리 가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이게 남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걸 좀 인식을 하시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만큼 내 강아지가 남들에게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조로 변호사님은 2글자 쓰셨네요. 예, 배려라고 썼습니다. 배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를 키우면서 이제 공공장소에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공원이라든지 공원에 와서 산책을 한다든지 하는데 개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해야 되는데 그 대소변을 그 공원에다가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주는데, 이런 어차피 사회생활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서로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려라고 적어봤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지금 표현만 다르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강아지가 소중한 만큼 주변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거 배려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이슈와 함께 냉정한 시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